일단 보면은 자, 우리 근본적으로 근육 문제를 풀게 될 때 아이고, 요거부터 적지 말고 A 대 I 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먼저 뭐부터 적어두는 게 좀 편할 것 같냐면요. 사실 안 적어도 돼. 진짜 한 시즌 한 100만 번째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도 100만 번쯤 더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좋고, 근데 안 적고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적어도 돼. 하지만 안 적고 안 풀리는 문제에선 적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동안은 꼬박꼬박 적으면서 할게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적는 거냐면, 위에 우리가 근육 수축시 변화라는 걸 외워둔 것처럼 X가, 그러니까 마디 전체가 만약에 알파만큼 감소, 수축한다면 이 마디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부터 다 적어 놓는 거지. A대는 변하지 않을 거고, I대는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변화, H대는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만큼의 변화, 기억은 플러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만큼의 변화, 니은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알파만큼의 변화, 디귿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림상에서 기억은 I대의 절반이고, 니은은 한쪽 겹대가 되겠고, 디귿은 어차피 그냥 H대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표현한다가 되는 걸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T1에서는 얘가 3.0, 얘가 1.6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는 변화량이라고 적혀 있고, 그럼 얘가 여기 마이너스 0.6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T2일 때 2.4, 그리고 얘가 0.8.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채워볼 만한 게 뭐가 있을 거냐면, 변화량이 가장 쉽게 채워질 거예요. 이것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치? 그러면 A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화 없음이니까 0 정도로 일단 대충 적어보고, I대는 X대가 마이너스 알파일 때 I대가 마이너스 알파이다. 이게 뜻하는 건 결국 같은 변화량을 가져야 된다. H대도 같은 변화량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얘는 절반의 변화량을 가져야 된다. 얘는 절반의 변화량이긴 한데 그만큼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가 되고, 얘는 같은 변화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고 나면 어차피 뭐 이대로 계산하면 되는 이런 애들은 0.2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고, 얘도 1.6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근육 문제에 대해서 완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요. 근육 문제를 풀 때 식을 뽑아내는 건 그림에 충실하게 보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림에 충실하게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대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대가 될 거고요. X가 될 거고, 마디 전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I대인데 그 2분의 1 I대가 기억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I대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2분의 1 I대. 왜? 강조했었던 게 뭐야? 근육은 대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대칭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I대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양쪽 2분의 1 I대를 더하면 되는데, 그건 결국 뭐야? 마디 전체에서 A대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I대를 구하는 방식이 마디 전체에서 A대를 빼면 I대가 나오겠구나 의 형태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억은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디귿이 0.8인데 어차피 디귿, 그 그림상의 디귿은 H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0.8 갖다 넣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니은을 구하는 건데, 니은은 요 부분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귿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여기가 A대고 이만큼이 디귿이니까 A대에서 디귿을 빼면 요거랑 요거의 길이 합친 것만큼이 남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저게 뭐야? 정확하게 겹대 2개 분량이지. 대칭이니까 저 둘은 일단 길이가 같을 테니까. 물론 이제 그려놓은 건 안 같긴 한데 그건 이제 그림 이슈고요. 기본적으로 대칭이니까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A대에서 디귿을 뺀 걸 절반으로 나누면
겹대, 하나의 겹대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건 말 그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몇이냐? 0.3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계산해서 적어주는 건데 0.3 맞냐? 아무 말도 없어. 0.4죠? 네. 여기서 이걸 빼버렸네.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되는 건 자꾸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충실하게 그림을 보고 식을 뽑아내야 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를 그림에서 주어진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육 자체가 이론적 기반은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에 비해서 문제가 응용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활용할 수 있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론은 정말 적잖아. 사실 우리 근육은 이론이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응용이 얼마든지 많이 가능한 거지. 그림을 활용하게 만드는 문제니까. 자, 일단 그래서 요거는 근육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근육 문제를 풀어드릴 일이 있으면 항상 이런 표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에 갑자기 이렇게 표를 딱 넣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근육 문제 푸는 걸 연습을 시키려는 게 목표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실제로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입니다. 약간 표를 다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지.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서는 다 구해놓으면 기억, 니은, 디귿은 자연스럽게 풀릴 거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시험 때는 다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연습할 때는 연습 문제 맞춰서 뭐 합니까? 연습할 땐 최대한으로 연습하고 시험 땐 최소한으로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늘 그렇게 해야지. 너네 연습을 최소한으로 하면 그냥 효율이 쓰레기입니다. 효율이 쓰레기야. 한 문제에서 남들은 10개씩 얻고 있을 때 나만 한 문제를 풀어도 한 2개, 3개씩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를 많이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한 문제를 제대로 씹어 먹으면서 제대로 소화시키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잖아. 밥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먹은 걸 제대로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근육 문제 숙제로 내드렸던 프린트 있잖아요. 그걸 좀 꺼내 봅시다. 자, 그거는 뭐 할 거냐면 오늘 풀이는 안 할 거예요. 풀이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만 불러드린 다음에 어차피 이제 풀어보실 만큼 풀어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답을 불러보면 채점을 하다 보면 틀리는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고쳐보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딱 여러분들이 푼 거 못 푼 거 여기 나눠서 제대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답만 불러드릴 건데 답을 부르겠습니다. 답은 적어 놓으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풀어볼 때 제가 이제 답을 적어 드렸으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맞춰서 풀려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연습할 때 문제 맞추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솔직히 진짜 문제집은 다 맞추는 것보다 다 틀리는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문제집 잘 풀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시험을 잘 봐야지. 학교 시험을 잘 봐야지.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 1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2번의 답은 기억이고요. 3번의 답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1번의 답이 니은이고요. 2번의 답이 니은 디귿이고요. 3번의 답이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1번의 답이 기억 디귿,
2번의 답도 기억 디귿, 3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 되고요. 사실 우리 오늘 프린트에 있는 것만 잘 풀 수 있어도 3페이지까지는 못 풀 이유는 없어.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3페이지까지는 진짜 이런 대를 각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구할 수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조금씩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어서 그냥 다 되게 기초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4페이지부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문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얘네는 마더텅, 자이스토리 이런 기출문제집을 보면 고난도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근데 사실 얘네 둘보다 어려운 문제는 차고 넘치거든? 근데 걔네들은 고난도가 안 찍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이유냐면 이 지금 4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가 처음으로 그 모의고사에 등장했을 때 그 유형을 처음 등장시킨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4페이지에 있는 1번도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최초로 등장했던 문제고요. 4페이지 2번도 그런 식의 유형 중에 최초로 등장했던 유형이라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 그때. 오히려 그 뒤로는 걔네들보다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좀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오답률이 낮아진 거지. 정답률이 오르게 된 거지.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그래서 약간 그냥 그런 해당 유형의 대표적인 문제, 최초로 등장했었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데 일단 1번하고 2번은 모두 다 답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풀이를 할 거는 3페이지에 한두 문제 정도랑 4페이지 정도만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3페이지 이전까지도 풀어봤지만 질문을 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은 카톡이나 수요일날 와서 질문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걸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기에는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풀긴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그 세명과다운, 그러니까 뭔가 좀 외우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미 강조 드렸었잖아요. 잘 자고 오라고. 실제로 유난히 앞에 딱 자극이 된다라고 근육 쪽을 하고 요 파트, 이제 이 다음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신경계 이쯤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난히 좀 조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방학이 시작한 지 좀 됐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좀 졸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학원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긴장이 좀 풀릴 시기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때문에 졸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그냥 내용 자체가 조금 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건 좀 취향을 타거든요. 근육이랑 자극된달 쪽을 좀 더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지금부터의 내용을 좀 더 재밌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제 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내용을 더 좋아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졸릴 수도 있어. 근데 안 졸아야지. 우리가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안 졸고 같이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신경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뉴런으로 이루어진 기관계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뉴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건 이미 했고 그리고 그 뉴런들이 모여서 뉴런은 뭐야? 세포잖아, 세포. 그럼 세포가 모이면 일단 뭐를 이루어요? 조직을 이루겠죠. 그러면 조직 단계부터 신경은 조직 단계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신경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신경을 조직 단계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기관계에 펼쳐져 있습니다. 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계들도 이제 신경 조직은 다 붙어 있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전부 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더 가서 신경기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신경기관이 모여서 신경계라고 하는 기관계를 이룰 텐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신경계라고 하는 이 기관계를 이루는 기관들은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하나는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하나는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중추신경계는 사실 생원이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원은 말초신경계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중추신경계 여러분 중학교 때 다 했거든. 그러니까 생원이라는 과목을 만든 사람들, 그렇죠? 과목을 이렇게 구성한 사람들은 너희들 학생들이 중학교 때 중추신경계를 다 하고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되게 가볍게 다뤄요.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중추신경계를 제대로 모르면 말초신경계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좀 중추신경계를 그냥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랑 좀 겹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깊게 다루긴 할 거거든요. 결국 얘를 제대로 알아야 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말초신경계만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눌 건데 일단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나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기능적으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계의 기능, 즉 판단을 하는 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판단을 하는 애들이 중추신경계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말초신경계는 어떤 애들이냐? 판단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주로 전달을 하는 애들이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판단이니까 주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뇌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얘기하고 있었지? 판단, 뇌, 그렇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이제 판단을 하는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 그 중추신경계가 한 판단을 각 기관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또 어떤 차이를 갖게 되냐면 판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중추신경계는 대부분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뉴런 뭐였어? 뉴런 자체가 굉장히 짧고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이었죠. 그래서 우리 연합뉴런 수업할 때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뇌세포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합뉴런이 결국은 뇌세포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중추신경계를 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연합뉴런 자체가. 자, 그거에 비해서 말초신경계에는 연합뉴런이 전혀 없고요. 순수 100% 다 감각뉴런과 운동뉴런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만으로 100%. 그러니까 연합뉴런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말초신경계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원래 우리가 전달을 목적으로 만든 뉴런이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중추신경계의 설명으로 우리가 대부분 연합뉴런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얘는 연합뉴런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 거잖아. 그래서 중추신경에는 아주 극히 일부긴 한데요. 일부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되게 단순한 이유인데 중추신경계 자체가 우리 몸에 꽤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끼리도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달을 목적으로 한 뉴런이 필요한 거야, 중추신경계 안에도. 그래서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말초신경계 쪽은 무조건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밖에 없어요. 연합뉴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아마 말초신경계 자체를 다음 주에 다룰 거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말초신경계를 이루는 민마리집 뉴런이 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그냥 특이한 애들입니다. 운동뉴런인데 민마리집인 그냥 그런 애들로 얘기할 거라서 우린 그냥 일단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 이대로 아예 정리를 해두면 오히려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어떤 예외나 이런 걸 정리할 때 더 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아신 상태에서 이제 중추신경계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중추신경계를 크게 나누면 뇌랑 척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사실 뇌, 척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나눠진 거지 어떤 기능상의 어떤 차이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뇌랑 척수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 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뇌 중에서 가장 큰 뇌, 그러니까 사실 뇌라고 하는 게 하나의 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뇌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뇌 안에서도 가장 큰 뇌가 뭐예요? 대뇌. 그렇죠? 그래서 우린 대뇌부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뇌 얘기할 때는 뇌의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대뇌는 보통 이제 우리 딱 머리통에 있게 되는 거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대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귀 위로 이렇게 머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뚜껑을 딱 따면 거기에 대뇌가 정확하게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뇌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뇌 중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뇌가 가장 크다 보니까 갖게 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뇌가 워낙에 크니까 얘네들이 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뇌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어떻게 둘로 나눠져 있어? 오른쪽 왼쪽 그쵸?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대뇌의 구조적 특징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방금 얘기한 좌뇌 우뇌.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해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반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라고 하는 게 뭐야? 공 모양이잖아. 근데 대뇌는 완벽한 구 모양은 아니고 구를 반으로 자른 반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반구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대뇌는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눠진 게 아니라 대뇌를 꺼내.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뚜껑을 이렇게 따서 여러분들 머리 뚜껑을 따갖고 우리가 머리 뚜껑을 따서 대뇌를 꺼내면 딱 꺼냈을 때 대뇌는 선홍색을 띄어요. 근데 사실 그건 대뇌의 색깔이 아니거든. 그건 이제 우리 그 핏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홍색을 띠는 거라 그런 핏물 이런 게 빠지고 나면 대뇌 자체의 색깔은 좀 거무죽죽한 약간 회색을 띱니다. 근데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대뇌를 진짜 회 썰듯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내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쪽은 굉장히 진한 색깔을 띠는데 안쪽은 그러니까 약간 속살은 굉장히 하얀 색깔을 띱니다. 물론 완전히 하얀 건 아니고 좀 굉장히 밝은 회색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색깔 차이가 존재하게 되거든. 그럼 대뇌가 겉쪽하고 안쪽하고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나눠서 우린 대뇌의 겉질 그리고 속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각을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일 거예요. 대뇌의 안쪽은 속질은 백색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이게 요즘은 회색질, 백색질로 부르는데 예전에 쓰던 표현은 회백질, 백질 이렇게 불렀었거든. 근데 이건 옛날 표현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요즘 학교들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가르치거나 수특을 기준으로 가르치면 대부분 다 회색질, 백색질로 가르칠 텐데 선생님들이 좀 옛날 표현을 주로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아마 회백질, 백질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그냥 표현만 다른 거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백색질이다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그냥 바깥쪽이 회색이기만 하고 안쪽이 백색질 누가 색칠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회색이고 왜 백색인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때 그냥 회색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냥 더 진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 백색이라고 하는 건 더 밝은 색깔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색깔들은 결국 근육대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육대 더 어두운 색깔을 띠는 건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이 왜 더 어두웠냐면 더 두꺼우니까 어두웠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뇌에서도 회색질을 띠게 되는 어두운 부분은 더 두꺼운 애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어두워요.
근데 결국은 뇌라고 하는 건 뉴런이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뉴런을 봤을 때 뉴런에서 두꺼운 쪽은 어디예요? 뉴런 전체 구조상 두껍게 보일 만한 곳은 어디예요? 신경세포체 쪽이 좀 비교적 부피가 있게 보이겠지. 두껍게 보이겠지. 반대로 축삭돌기 쪽은 굉장히 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겉질이 왜 회색질이냐면 그 두꺼운 신경세포체가 몰려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그럼 속질은 왜 백색질이냐면 속질 쪽으로 축삭돌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색과 백색이 나눠져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까지 외우면 되는, 여기까지 알면 되는 내용인데, 근데 얘기했다시피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왜 뉴런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겉질 바깥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안쪽으로 축삭돌기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뇌의 결국 메인 역할이 뭐야? 대뇌 밑으로 있는 모든 몸에 대한 지배입니다. 결국에 우리 몸은 대뇌가 판단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뇌의 주 기능은 결국 뭐냐면, 대뇌가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걸 토대로 아래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뉴런이 어떻게 배치되는 게 제일 좋겠어? 아래로 내려보내기 좋게 축삭돌기가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로 모아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니까 축삭돌기가 안쪽으로 모여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바깥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쭉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그게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이다 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한 이 정도를 외워주면 될 것 같은데, 대뇌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표현만 익숙하게 해두면 되는데, 좀 당연한 얘기인데요. 대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뇌면서 워낙에 많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우린 대뇌를 좌우 두 개의 방구 말고 추가로 나눠줍니다. 사실 좌우 두 개의 방구는 진짜 뇌가 생긴 것부터 나눠져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생긴 걸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기능도 좀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나눠서 부르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죠? 대뇌 앞쪽을 전두엽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대뇌 옆쪽은 측두엽이라고 부르고요. 대뇌 뒤쪽은 후두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뇌를 파트별로 나눈 거예요. 물론 전두엽하고 측두엽하고 후두엽으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기능까지는 우린 몰라도 돼. 결국 그 기능은 저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나 대학교 가서나 알면 되는 거고, 기능까지는 몰라도 되고, 우린 그냥 그렇게 나눈다, 방향에 따라 나눈다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 근데 방향이 하나 더 있어. 대뇌 위쪽. 거긴 뭐라고 부를까? 일단 가장 편하게 떠올려 볼 만한 게, 앞쪽이 전두엽, 옆쪽이 측두엽, 뒤쪽이 후두엽이었으니까 위쪽이면 약간 상두엽 이 정도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일단 아닙니다. 당연히 상두엽은 되게 생소하죠. 상두엽은 아니고,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있게? 사람 몸의 꼭대기를 표현하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 정수리가 있지. 그래서 그 뇌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게 정수리 쪽으로 있다고 해서 두정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너네 이 한자를 아나? 요게 정수리 정자예요. 꼭대기 정이라고도 아마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제 두정엽이 이걸 쓰는 건 아니고, 이걸 변으로 해서 옆에 뭐가 더 붙어 있는 한자를 쓰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뜻 자체가 꼭대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두정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정엽까지 같이 좀 익숙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 하면 앞쪽, 측두엽 하면 옆쪽, 후두엽 하면 뒤쪽, 두정엽 하면 위쪽. 이게 그냥 표현으로 방향하고 잘 연결만 될 수 있으면 돼. 그 정도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애들은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고 대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얘기해 봐야 되는데, 대뇌가 하는 일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뇌가 하는 일은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루기에는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어려워 이미. 그래서 우린 되게 간단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단하게 다루는 것들을 나열해 보면 용어로 따지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들이 있어요. 뭐 고등정신작용의 중추다 뭐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운동령, 감각령, 연합령의 중추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아마 그 프린트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결국 다 뭐냐면,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생각인 거지, 생각. 실제로 고등정신작용의 중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등정신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작용입니다. 또 기억 같은 것도 고등정신작용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이런 게 다 고등정신작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고등정신작용에 들어가는데, 네, 이런 게 다 고등정신작용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운동령, 연합령, 감각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령은 명령이란 얘기고, 결국 감각령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판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각에 대한 중추가 된다는 뜻인 거고, 연합령은 뭐냐면 그냥 생각입니다. 이건 앞에 얘기한 고등정신작용이랑 연결이 되는 얘기가 연합령이에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운동령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판단한 걸 토대로 밑에 운동명령을 내리는 걸 운동령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 프린트에 있는 용어들을 그냥 이게 대충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꼭 정리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뇌는 수위운동의 중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운동이라고 하면 뭐였어? 우리 지난 근육 얘기하면서 수위근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리고 수위근은 의지대로 되는 근육들. 그럼 수위운동은 의지대로 하는 운동인 거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지대로 하는 운동들은 전부 대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운동 중추가 대뇌라는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고 되게 별게 아닌데 엄청 중요해. 이게 뒤에 말초신경과 관련하게 되면서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그건 이제 말초신경 때도 얘기하고요. 그럼 대뇌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오면 되겠고, 그럼 이제 다음 뇌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우리 뇌에서 대뇌 다음으로 큰 뇌가 누구일까? 대뇌 다음으로 큰 뇌. 그치? 보통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게 중뇌입니다. 우리가 중뇌라는 걸 배웠으니까. 실제로 우리 뇌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을 만한 데가 뭐 있어? 대뇌, 중뇌, 소뇌, 간뇌 뭐 이런 걸 배우잖아. 근데 중뇌는 사실 거의 뇌 중에 제일 작은 편에 속해요. 아마 간뇌 다음으로 작을 거야. 그래서 중뇌는 사이즈 때문에 중뇌란 이름이 붙은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이따 더 해볼 거고, 중뇌 얘기하면서. 대뇌 다음으로 큰 뇌는 소뇌입니다. 근데 사실 소뇌의 소가 작다란 뜻인데, 얘는 대뇌 다음으로 크면서 왜 소뇌란 이름을 붙였냐면, 이 소뇌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대뇌 따까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너무 대뇌 따까리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소뇌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딱 너무 적합한 거지. 그래서 소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우리가 소뇌의 기능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게 되냐면, 얘가 수위 운동 조절,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일단 이걸 먼저 적어 놓고, 보통 뭐냐면 운동령을 보조한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요. 운동령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수위 운동의 중추는 대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들어 올린다라는 명령은 대뇌가 만드는 거야. 내가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른팔을 들어 올릴 거야. 그럼 대뇌가 오른팔을 들어 올려라는 명령을 만들거든. 근데 사실 실제로 오른팔이 들어 올려지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작동해야 되는 근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마다 서로
다른 명령이 전달돼야만 하거든. 근데 대뇌가 그 각각의 근육에 대한 하나하나의 명령을 만들지 않아요. 대뇌는 딱 팔을 들어 올린다만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각각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명령을 소뇌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소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소뇌를 수위 운동 조절 내지는 운동량을 보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소뇌인 겁니다. 근데 그 소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대뇌인 거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일도 생기냐면 소뇌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근육인 수위근인데 이 수위근들이 불수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애들이 대뇌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걸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이라고 해요. 물론 소뇌가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무릎 반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이지. 원래 무릎 근육은 어때? 수위근이잖아. 원래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근육이잖아. 근데 불수위 운동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소뇌가 하는 건 아닌데 소뇌가 하는 이게 뭐가 있냐면 균형 중추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소뇌가 하는 균형 중추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겨울이니까 겨울에 눈이 왔어. 그래서 길이 얼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럼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그래서 넘어지려고 해. 자, 그럼 여러분들 넘어지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 막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뒤로 이렇게 꺾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팔을 막 휘두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럴 때 팔을 휘두르려고 휘두르는 사람, 팔을 앞뒤로 꺾으려고 꺾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팔 근육하고 허리 근육은 분명히 수위 근육이거든? 근데 난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균형 중추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대뇌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막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소뇌가 균형 중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모든 근육을 진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건 소뇌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균형 중추 뭐야? 당장 내가 넘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대뇌한테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소뇌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소뇌가 균형 중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일단 모든 근육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한데 균형 중추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소뇌의 위치랑 관련되어 있거든. 우리 소뇌의 위치가 어디냐면 뒤통수 쪽이야. 자, 대뇌가 여기 이렇게 제 귀 위에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자르면 요 위에가 이렇게 대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가 소뇌예요. 그럼 소뇌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면 귀 안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소뇌가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몸에서 균형 감각, 그러니까 평형을 감각하는 기관이 어디게? 귀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할 텐데 뭐 어떤 게 있냐면 귀에는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회전 감각을 하는 기관도 있고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몸의 기울기를 감각하는 기관도 있거든. 그러니까 몸의 위치, 즉 균형과 관련된 모든 감각을 귀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 귀랑 가장 가까운 데서 균형 중추를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소뇌에서 하는 거지. 소뇌가 지금 귀에 제일 가까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귀에 그런 균형 감각 기관이 있게 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뇌가 균형 중추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그냥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주어 있는 텍스트를 그냥 외우면 빨리 까먹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랑 이런 걸 알고 외우는 거랑 그냥 외우는 거랑은 아예
더 빨리 까먹고 더 오래 기억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보통 이렇게 수업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배웠는데 모르는 것만큼 병신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웠는데 몰라. 무슨 병신이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배우면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할 거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지. 근데 사실 학생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지는 않잖아. 근데 여러분 미래에 정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게. 이 사람은 배운 걸 아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배우는 걸 모르는 사람인지, 배웠는데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네들 시험이야. 당장에 외워서도 볼 수 있고 제대로 배워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보게 되는 테스트들은 할 줄 아냐 모르냐를 테스트하게 돼요. 알고 있냐 모르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좀 더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면서 배우는 게 지금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 먼 얘기고 잘 들어보진 못했겠지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공자인데 자기 전공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도. 그게 꽤 생각보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요즘은 그래서 대학원생이 많아요. 왜냐면 학부 졸업해도 회사에서 안 뽑아. 어차피 얘는 그 전공 내용 모를 테니까. 왜 그러냐면 공부를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어.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공부만 하는 거야. 할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됐고, 씨알타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손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균형 중추를 하는구나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손해도 구조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얘도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뇌다 보니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알면 돼. 더 이상 어떤 구조적으로 특징은 없어요. 물론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걸로 얘가 왜 또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할 건데, 아무튼 지금 손해 자체는 이렇게 정리하면 끝. 그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중간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중간뇌, 사실 원래 우리가 중뇌라고 부르는 애는 이 중간뇌의 간자를 생략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얘는 중뇌가 아니라 중간뇌라서 사이즈가 중인 게 아니라 위치가 중간이라서 중간뇌예요. 어차피 거기 프린트에 다 그림이 있긴 할 텐데,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머리통이고 목이 정말 쓰레기같이 생겼네요. 잠시만요. 네, 그림 실력이 너무 쓰레기 같군요. 대충 이렇게 해서 귀가 이렇게, 네, 대충 이렇게 두면요, 여기가 대뇌면 여기가 이제 소뇌고, 그러면 이렇게 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가 눈이면 요쯤이 보통 이제 중간뇌의 위치입니다. 중뇌. 여기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다른 뇌의 위치고. 그러니까 중뇌의 위치가 이 뇌에서 딱 중앙 부분쯤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서 중간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통 상의 표현을 해보면 관자놀이부터 좀 아래쪽 위쪽 여기 근처, 거기가 됩니다. 거기가 이제 중간뇌의 위치가 되는데, 중뇌는 그냥 기능으로 딱 한 가지. 얘는 구조적인 특징 알 것도 없어. 이미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만 알면 되거든. 중간뇌 뭐 해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중간뇌 기능하면 뭐 있어? 동공반사. 기억이 안 나나 봐. 안 날 수 있지. 동공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그게 다예요. 동공반사. 왜냐면 중간뇌가 하는 일이 그게 다거든, 진짜. 근데 사실 실제로 동공반사만 하는 건 아니고
원래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눈과 관련된 모든 불수의 운동의 중추입니다. 한마디로 눈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중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중간뇌가 중추하고 있는 거야. 중간뇌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중간뇌는 대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뇌가 하는 일을 대뇌가 몰라. 우리가 모르는 거야. 알아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뇌가 아닐 뿐. 근데 그 뇌가 중간뇌인데 근데 사실 눈과 관련된 불수의 운동 중추인데 사실 우리가 눈과 관련된 불수의 운동을 동공만사 정도만 알면 사실 충분해서 그래서 쟤만 알아도 되는 거긴 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도 다 그냥 동공만사 정도로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쟤만 알고 있어도 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도 같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동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대해서 운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눈알을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건 의지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이건 대뇌가 하는 거예요. 근데 동공을 키우고 작게 하고는 의지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중간뇌가 하는 거거든. 불수의 운동이니까.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우리 눈의 렌즈라고 하는 수정체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땐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든. 그 수정체의 조절은 뭐야? 불수의 운동이니까 중간뇌가 하겠죠.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우리는 문제에서는 동공반사만 계속 물어볼 거지만 좀 더 생각해 둘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중간뇌가 되는 거고요. 중간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뇌 앞으로, 중간뇌 앞으로 표시해둔 이 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얘는 간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뇌는 그래도 간뇌는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누거든. 근데 사실 간뇌가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뇌를 꺼내서 보면 누가 봐도 위쪽하고 아래쪽을 나눠서 불러야 될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 놓은 거야. 그랬을 때 간뇌의 위쪽은 시상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은 시상하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간뇌의 시상하부는 얘가 항상성 조절 중추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만 정리하고 일단 지나갈 거거든. 왜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번에 이 항상성을 미친 듯이 깊게 다룰 건데 그때 간뇌 시상하부 얘기는 진짜 주구장창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얘가 이거구나 정도로만 알면 돼. 근데 그래도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항상성 조절 뭐예요? 체온 조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체온이 어때야 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항상성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추가 되는 게 시상하부고요. 그럼 시상은 뭐냐? 이제 시상하부가 아래쪽일 테니까 시상은 위쪽일 텐데 시상도 기능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상의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 항상성을 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지금 본인 체온 높은지 낮은지 아는 사람 모르잖아. 근데 이걸 왜 모르냐면 대뇌가 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온도가 체온에 대한 감각을. 근데 누군가는 체온에 대해 감각을 해야 체온 조절을 할 거 아니야. 그 감각을 하는 게 시상의 역할이긴 합니다. 원래. 근데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 우리한테. 우리는 어차피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상은 기능보다는 시상의 위치 때문에 시상이 갖게 되는 특징이고 시상 자체의 이름이 갖는 특징인 건데 얘를 왜 시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랑 연결된 얘기거든. 자, 왜 시상일까요? 아무 힌트도 없이는 맞추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주면 간뇌 시상은 처음에는 얘가 시상하부를 몰랐어. 그래서 시상을 먼저 찾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상을 찾았을 때 얘를 어떤 기관 정도로만 생각했냐면 특정 감각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무슨 감각신경이 지나다니길래 이름을 시상이라고 지은 걸까요?
이름을 시상이라고 지었으면 무슨 감각신경? 무슨 신경? 시각신경,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거. 실제로 간내의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거든? 이 앞에 뭐 있어? 눈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서 감각한 걸 뇌로 가져가는 이 감각신경, 시각신경이 대뇌로 가려면 무조건 요 간내 부분을 지나가야만 하거든? 그랬을 때 그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는 데가 시상이에요. 그래서 시상은 시신경, 시각신경이 지나다니는 길.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시각신경의 길. 이렇게 표현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상에 대한 정보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어. 저는 프린트에 담아놓는 것도 그렇고 제가 수업 때 하는 내용도 그렇고 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최소한의 것들만 하려고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달라.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건 다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기능 말고도 막 추가적으로 막 기능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면 그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요런 부분들은 사실 생명과학은 특히나 더 심한데요.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안 들었으면 적어도 열심히 듣는 학생의 필기라도 베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야 돼. 왜냐면 불필요한 이상한 걸 추가로 많이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런 걸 시험에 내요. 저는 수능에서 물어볼 만한 핵심적인 것들만 딱 정리하는 편인 거고, 어떤 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저는 모르니까. 학교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하는 거라서. 아무튼 자, 그 다음으로 다룰 뇌는 뭐냐면, 이제 중간내 간내했으면 여기 부분, 여기가 목일 텐데, 우리 몸에서 목에 가까운 부분 정도로부터 해서 그 목뼈 안에 들어있는 데까지가 다 뭐가 되냐? 연수가 돼요. 연수. 연수는 뇌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뇌 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집어넣어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뇌랑 척수는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냐? 그냥 우리 몸을 나눴을 때 해부학적으로 목 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뇌라고 부르는 거고, 중추신경계는. 그리고 몸통 쪽으로 분포해 있는 중추신경계는 척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척수의 위치는 실제로 척추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척추 등뼈.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은 거다 보니까 얘는 뇌가 안 붙어있고 연수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이제 목부터 약간 그 위쪽이니까 머리통 쪽에 들어있는 건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수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어딘지 알아? 두개골, 머리뼈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뼈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게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머리뼈가 제일 튼튼한데, 이유는 당연히 이런 중요한 중추신경계, 사실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한 게 몸 전체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몸에 대한 제대로 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뼈, 엄청 강한 뼈로 보호를 해놓은 거거든, 두개골이라고 하는. 근데 연수의 위치는 목뼈 안쪽하고 두개골 중에서도 가장 얇은 쪽이 그 목뼈와 연결되기 위한 아래쪽이에요. 실제로 이쪽 되면 앞에 턱뼈랑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쪽 되면 좀 뼈가 얇아지거든. 뼈의 끝부분이라, 두개골의 끝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뼈로 보호되고 있는 게 연수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머리통에 있는 뇌 부분 중에선 가장 약한 뼈로 보호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치고 연수가 중추하고 있는 게 소화, 순환, 호흡입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음식이 소화되는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명령을 연수가 알아서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연수가 끊어지면 우린 이 셋 다 못해. 근데 이게 소화순환 호흡은 그 생물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죽어요. 물론 이제 순환하고 호흡 같은 경우는 멈추면 당장에 죽을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소화도 마찬가지야. 사실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뭐 현재야 의료기술로 땜빵을 하겠지. 영양제를 주사로 투여해줘갖고 따로 넣어준다던가 이런 걸 의료기술로 이제 하는 것 뿐이고, 그 의료기술이 없다면 무조건 죽어요.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 흡수를 못 하는데. 사람은 양분 흡수를 못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게 연수에서 중출합니다. 가장 덜 보호받고 있는 데서. 그래서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쉽게 죽음.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목뼈 이렇게 돌려서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 돌려갖고. 그게 실제로 목을 돌려서 목뼈를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힘으로 돌리잖아? 그럼 목뼈가 부러지면 연수가 끊어져요. 그러면 소화순환 호흡이 안 되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냥. 진짜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애지간한 힘으로는 안 되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다른 뼈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편이긴 하지, 목뼈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막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럴 때, 목 이런 데 부딪히면은 바로 가잖아. 바로 가거나 막 전신불수, 온몸을 못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하죠. 그런 이유가 연수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영화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막 뒤통수 목 쪽에 이쪽에 치면 막 사람 기절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연수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순환, 호흡, 소화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절합니다. 진짜 가능한 거야, 다. 그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기능인데, 그걸 가장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연수한테 몰빵을 해놨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자, 그래서 일단 요게 연수의 기능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전부고요, 중추. 물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예 나중에 다룰 겁니다. 말초까지 다 하고 다룰 거라서. 그 다음에 연수도 구조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냥 하나로 딱 일단 기억하면 되는데, H자 구조라고 하거든요. 연수의 H자 구조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사람을 이렇게 놓고 연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댕강 쳐서 이렇게 보면 H자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점여, 이렇게 잘라. 그래서 제 목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연수 단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단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H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수 안에 이렇게 H자가 생겼어. 근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연수가 이렇게 H자로 생겼냐면, 실제로 딱 사다리 타기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길은 신경이 일단 올라오는 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올라오다가 사다리 타기 할 때 이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건너서 가죠. 그래서 일로 올라오던 신경도 여기 만나면 건너서 갑니다.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일로 내려오던 신경이 있어. 그러면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고, 일로 내려오던 신경이 있으면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 몸통의 오른쪽은 뇌의 왼쪽과 연결되는 거지. 우리 몸의 왼쪽은 뇌의 오른쪽에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왼쪽은 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팩트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 뭐가 있냐면,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잡이는 우뇌가 발달한다. 들어본 적 있지 않아?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밝혀져 있지 않은 것뿐이야. 뭐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애초에 몸의 오른쪽이 왼쪽 뇌와 연결되어 있고 몸의 왼쪽이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연수가 이렇게 H자로 생긴 이유가 되는 거지. 신경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신경이 교차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H자 구조를 띠고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신경이 교차되어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않을까 싶긴 한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뇌과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러 오시죠. 나 궁금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연수까지는 이렇고, 이제 이 얘기가 결국 손해가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 몸의 오른쪽에 대한 지배를 왼쪽 뇌가 하고 있고 몸의 왼쪽에 대한 지배를 오른쪽에 뇌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몸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뇌들은 좌우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될 만하지. 그래서 대뇌도 소뇌도 좌우 두 개의 관고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뇌와 소뇌의 왼쪽은 몸의 오른쪽의 골격근들. 그리고 대뇌와 소뇌의 오른쪽은 몸의 왼쪽의 골격근들을 지배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척수. 자, 척수는 아까 위치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척추 안쪽에 있는 거. 근데 척수는 기본적으로 기능이라고 해봤자 뭐가 되는 거냐면 구조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척수의 구조는 얘기해 볼 만한 게 그거다. 겉질, 속질. 척수도 이제 겉질하고 속질이 나눠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척수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바깥쪽으로 축삭돌기가 되어 있는 구조인 거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뉴런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머리를 모아두고 바깥쪽에 이렇게 꼬리들이 막 나가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왜냐면 척수는 진짜 척추 가운데 쭉 길게 들어있는 거거든, 몸에. 등뼈가 길잖아요. 등뼈 척추가 되게 길잖아. 그 안에 척수가 길게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수라고 하는 거로 보호되고 있는 게 척수입니다. 물론 이제 골수는 아예 별개의 기관이에요. 걔는 이제 면역계, 그리고 순환계,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는 애인데, 아무튼 이제 척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겉질 백색질하고 속질 회색질 이렇게 되는 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뉴런이 누워있게 되는데, 왜냐면 이건 되게 단순하게 척수의 기능과 연결되는데, 척수의 역할은 우리 대뇌에서 명령을 만들어. 근데 그걸 기관으로 전달할 때 결국 기관까지 가려면 명령이 쭉 내려와서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려온 명령을 퍼뜨리는 역할을 척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대뇌에서 명령을 만들었으면 만약에 그 명령을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낼 거야. 그러면 여기 대뇌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려보내. 그러면 요 팔이랑 연결되는 한 이쯤 척추, 요쯤까지 여기 척수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근처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이제 바깥에 팔로 명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척수의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능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 안쪽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밖으로 축삭돌기가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수는 안쪽 속질이 회색질이 되고 바깥쪽 겉질이 백색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의 역할은 진짜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택배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몸 안에 이제 명령들 그리고 신호들을 전달해주는 길인 거지. 뭐 택배회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다르게 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역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와 명령들이 그냥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배달해주는 애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척수가 아무리 그냥 그렇게 길처럼 신호와 명령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척수가 중추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설중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배설중추 얘기가 나온 김에 어차피 말초신경계는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고, 대신 남은 시간 동안 뭘 잠깐 할 거냐면 배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끝냅시다. 자, 배설. 우리는 배설 중추를 배설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배뇨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배변은 배출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출과 배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 대변인 거거든. 배뇨라고 하는 건 오줌을 싸는 거고 배변은 이제 큰 거, 그쵸? 똥 싸는 거랑 같은 건데, 근데 배뇨는 배설이라고 부르고 배변은 배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은 과학적으로 진짜 아예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설이라고 해서 똥 싸는 걸 배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큰 볼일, 대변은 배설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배출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배설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어. 그럼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겠죠. 근데 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나눠지고 나면 흡수가 돼요. 흡수되는 위치는 이제 소장인데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지. 그러면 일단 내 몸으로 흡수된 다음에 걔네들이 각종 물질 대사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물질 대사를 거치면서 얘네들이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 근데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중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필요한 물질로 바꾸기도 하는데 보통 영양소들이 이화작용에 사용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찌꺼기가 생기게 되거든. 우리가 걔네들을 노폐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배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배설이라고 부르려면 내 몸에 흡수되어야 하고 흡수된 애들이 물질 대사에 사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노폐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지. 근데 우리 배출, 배변, 그러니까 똥, 응가는 달라. 애초에 걔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나는 한 번도 흡수한 적이 없고 얘네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냥 몸 안에 들어왔다가 잠깐 지내다가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변, 배변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배출은 아예 달라, 배설과. 근데 이거는 결국 또 어떤 얘기랑 연결되냐면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사실 과학 전체가 다 그런데 생명과학에 유난히 이건 많이 쓰니까 생명과학에서 몸 밖과 몸 안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살짝 다른데 어떤 게 다르냐면 생명과학에선 소화관 내부는 몸 밖입니다.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몸 안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칼로 째야 들어갈 수 있냐 칼로 째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냐거든. 근데 간단하잖아. 우리 소화관 내부는 어때요? 칼로 안 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관 집어넣으면 들어가지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쉽게 되진 않지만 엄청 우리 소화관에 있는 괄약근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얇은 실을 입에서부터 집어넣잖아? 그럼 계속 길게 연결하면 결국 어디로 나오게? 항문으로 나와요. 한마디로 소화관은 몸 밖과 몸 밖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관 내부도 몸 밖이야. 실제로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배출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이 몸 안으로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이 그대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밖만 계속 거쳐가는 거지. 그게 배출이야. 근데 그렇게 거쳐가다가 내 몸으로 흡수된 것들이 내가 사용하고 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배설인 거지. 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제대로 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